글로벌 해운마켓의 현황을 제가 한 장으로 작년에 드렸던 거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운마켓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자체가 밸런스 자체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105.8%입니다. 이게 수요 자체보다 공급이 초과된 양이 105.8%고요. 여기는 지금 현대상선의 물동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지금 한 40만 정도를 더 늘리면 이거 자체는 110%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21년 시점입니다. 2021년 시점에 수요 자체가 훨씬 더 공급보다 떨어지면서 밸런스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꼭 넣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맞는 거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1, 2, 3차랑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존재를 하면서 산업이 변화가 됐는데 4차 산업혁명은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왔지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술로서는 존재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업화가 되고 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준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역시도 아직은 퀘스천 부분. 그러니까 기술이 아직도 완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나 산업으로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해운 고객에 대한 부분, 한국 고객의 부분입니다. 해운을 얘기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것도 고객 얘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해운 산업의 고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유통기업이라는 화주기업이 있고 그 밑에 물류랑 포워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류랑 포워더 기업은 약간 절반입니다. 예,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느 방향에서도 컨슈머 역할을 중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물류랑 포워더 기업인데 니즈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세일즈 채널은 해운기업이 직접 화주기업하고 다이렉트 세일즈를 하는 거가 가장 좋은데 일부 서비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인다이렉트 세일즈를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운의 그 에코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운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서비스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단 그 저희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또 선사들의 스케줄.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인트라는 한 60개 선사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그 60개 선사의 스케줄을 갖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저희 스케줄을 조회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제일 적합한 스케줄을 골라서 선사 쪽으로 부킹을 하고요. 또 부킹을 하고 나서 또 SR 전송도 하고요. VGM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선적했던 화물들의 체킹 정보도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B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또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들 만나면 왜 우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점 정리를 했는데 가장 강조하는 거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전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해운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쪽에 머스크가 블록체인을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뭐 삼성,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또 블록체인 뭐 준비한다는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뭐 됐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블록체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제가 느끼는 중요한 점은 이 어떻게 많이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한 60개 그 선사들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35,000개 고객분들이 또 저희의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육상의 업체들과 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알파란에서 나온 건데 맥킨지에서 아마 활용해가지고 자체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 화면인데 이게 지금 12년부터 16년도까지 선사들의 경쟁력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 수익성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보여주는 거는 캐파인데 아쉽게도 지금 현대는 사실
가장 맨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머스크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과연 이런 선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경쟁하기 어렵지 않을까 미래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사실 저도 뭐 답은 못 찾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해봤다라는 거 여러분과 이제 한번 생각에 대해서 좀 공감 아닌 공유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회사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제가 기존의 해운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회사에 들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손정이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회사는 이제 우버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차량 공유 업체고요.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고요. 손정이가 일본에서 뭐 한 1, 2등 안에 드는 부자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재력으로는 아마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버의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조선 해운 분야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제안하고 하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정책적인 자리에 제가 오늘 어떤 면에서 연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또는 사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목은 크게 미래선박 기술 대응이라고 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마치 이런 걸 크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사항들은 지금 한국해양대학뿐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모든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과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비춰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 8년, 길게는 10년 동안에 미래선박에 대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또 많은 기관들이 그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결과물도 얻기도 하고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물이 없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선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해왔고 또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미래 선박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는 간단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산 앞바다에 이 미래 선박이 뜨는 것입니다. 예, 띄우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미래 선박 개발된 미래 선박이 바다에 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연구용이라든지 관광용이라든지 이런 용으로만 홍보용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선박이 몇 척 떠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운회사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일반 해운 선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선박이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사부라고 키우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탐사선이죠. 그리고 아라우노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선박들만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개발돼 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승용 또는 여객선용 실질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여객선이나 상선용으로는 지금 실증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에 대한 어떤 기술 대응도 예전에 그 조선산업에 그 상당히 저희들이 크게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미래의 선박 건조에 대한 어떤 조선산업도 같이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래의 선박 실전 연구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들 본부 산하에 두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실정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그 실정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도 저희 대학에서 좀 맡아서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역할을 갖다가 목표로 두고 사업단을 구성할 생각이고 그 아래 이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를 3개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개략적인 구조도인데요. 미래선박 실정연구사업단 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추진 선박하고 청경선박의 육상, 해상 실정을 담당할 조선해양용기술 실정기술센터와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그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시운전이라든지 운항 관제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또는 업무를 좀 수행해서 역할을 할 미래 운항 선박 연구센터를 두고 그리고 또 마스 운영 요원들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항교육훈련연구센터를 둬가지고 3개 센터로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IMO에서 좀 아까 우리 김경수 교수님 그 해양대학에서 아주 멋진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우리 시험 인증센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많은 IMO 문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표준이 우리가 만든 표준이 또 세계적인 표준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내년도 R&D 오면은 예타 통과돼서 그거 하면 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가서 보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뭐 이 규정을 갖다 놓고 어떻게 검토를 할 거냐. 그래서 마스, 어토노머스 서페이스십이라고 있는데 물리에 떠다니는 배를 그러면은 적용을 할 거냐, 안 적용할 거냐. 이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IMO에서 논의를 할 때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석을 이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안 했습니다. 스마트 그 디지털 선박, 뭐 또 스마트십, 스마트 자율주행 선박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도 뭐 헷갈렸었는데 그것을 IMO에서 우리나라에서 예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내렸던 게 제가 자율주행 선박,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율주행 선박 했다가 주행이라는 거는 선박이 안 맞으니까 운항으로 바꿔서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신항은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30년까지 20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부두, 방파제, 호환, 도로 뭐 이런 부분들이 LNG 펑크링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큰 부두가 있고 우리 기타 부두가 있는데요. 운영 중인 부두가 22개 선석이 있고 공사 중인 부두가 6개 선석이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 그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사실 기타 부두가 신항에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소형 선박들, 건해 선박들 이런 나무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신항이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다 셔틀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운송비하고 이런 게 엄청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모순만 만드는 거죠. 모순만 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부두들도 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계획 단계라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석헌입니다. 석헌인데 안백법선에서 수평으로 갖고 있는 장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크게 이제 부두를 이게 단면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선박이 있고 암벽 크레인이 있고 YT로 이제 수송을 해서 TC로 와서 장치장으로 와서 이렇게 또 게이트로 나오고 안 그러면은 공컨이라든지 개폐물이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이제 단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요 수평벨이잖아요. 수평벨 아까 수평벨인데 수평 화물은
전달 체계가 간단해야 됩니다. 전달 체계 간단한 의미는 하역 장비가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부품이 간단하고 인력이 작게 들고 이런 게 전달 체계가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박에서 A4로 왔다가 장시장 갔다가 게이트 빠지나는 간단하죠. 요 이제 장비가 암벽 크레인이 있죠. QC 크레인이 있고 YT가 있고 TC가 있고 로드 트랙터 RT가 있고 이렇게 게이트를 빠져나갑니다. 일반 저크는 이렇게 가고 공컨하고 계피 화물이라든지 쇠관에 이런 이제 검사 방역 업무들이 또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선박에서 F로 왔다가 바로 이제 공컨이나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거죠. 공컨이나 위치에다가 YT로 전달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목적지다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동화 터미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동화 터미널 수직 배열이죠. 아까 전에 이런 전달 체계는 엄청 전달 체계만 지금 신형이 스텔키를 AGV나 스텔키를 쓰는데 쓰고 장치를 갖다 TC를 갖다 RT로 가는 거예요. 하고 이 지금 전달 체계가 엄청나잖아요. 이 전달 체계 이 복잡한 거예요. 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SK온에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세이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 세 가지 추구 가치를 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에코 프렌드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은 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십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그 세 가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쪽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당장 화두에 있는 이 코스트 세이빙이라는 부분, 연료 절감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친환경에 대한 화두 중에 결국 연료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추고자 하는 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에 맞춰서 기술 검토를 통해서 특허를 받은 일렉트릭 히터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속스 레귤레이션, 아마 최근 그 선사에서 지금 맞닥뜨렸던 허들 중에 가장 큰 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 준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또 저희 회사 관계사 중에 SK 에너지 정유사가 또 있습니다. 공교롭게. 네, 그 정유사와 함께 현재 화두에 있는 속스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논의가 있었고 스크라바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VCC 선박 7척에 대해서 스크라바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자는 걸 해보게 됐고 현재 보시는 사진은 그 선박 중에 첫 번째 선박인 시 마제스틱이라는 선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 진행 초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GHG 결국 그다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속스, 녹스, BWM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결국 GHG일 텐데 그 GHG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분에서 현재 LNG 퓨얼십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GHG 관점에서 LNG 퓨얼십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결국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사에서 GHG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향후에 어떤 감축까지 갔을 때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설치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HG 레귤레이션 자체가 향후에 트레이딩 개념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내지는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